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을 발사하며 한미일이 어제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한미 특수전부대 훈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 안보 상황은 어떤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부터 이제 한미일 3국이 가동하기 시작한 북한 미사일의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 기존의 이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기존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 이렇게 두 개의 채널이 계속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미국을 경유를 하면서 공유를 한다라는 건데요. 원래 기존에는 저희가 정보 공유 약정이라고 2014년에 있었던 티사라는 게 있습니다. 티사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보를 미국이 받아서 일본으로 가져가고 일본의 정보를 미국이 받아서 한국으로 가져가고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은 그렇군요. 똑같은데 다른 점은 이제 속도가 실시간이다. 예.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티사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어느 한 곳에 경유를 하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돼 와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예, 과거에는 그런 것들 이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소미아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한일 간의 공유는 안 됐어요. 대신에 이 기존의 티사를 이용을 하되 속도감을 높여서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끔 인텔사가 이런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빨리빨리 서로 전달받고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되었습니다. 예, 실시간이라는 표현이 말하듯이 좀 더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이제 방점이 놓인 것이다. 네. 그러면은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건가요? 한미일 3국이? 일단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발사 전 그리고 네. 발사 후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공유를 하기로 한 것은 발사 전이 아니라 발사 후의 정보. 그러니까 발사 전이라고 한다면은 징후가 있을 때 이것을 교란을 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발사가 된 이후에 어느 쪽에서 발사가 되었고 지점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미드 코스라고 쭉 이제 궤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궤적을 추적을 하고 그럼 이 궤적에 따라서 탄착 예상 지점 이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저마다 공유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었고, 근데 일본의 정보를 좀 더 신속하게 받는다. 여기에 좀 초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가 탐지하고 추적한 그런 정보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 측의 정보가 좀 이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든요. 아무래도 북한에 근접해 있을수록 사각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대신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 이지스 레이더가 있어서 미드 코스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지상 경보 레이더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발사가 됐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르고 해석도 달랐거든요. 이런 점들을 이제 격차를 줄이면서 어쨌든 통합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공유를 한다라는 점이 과거랑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발사에서 궤적, 탄착 지점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그것도 이제 신속하게 공유하게 되면은 이 과정 자체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MD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점은 뭐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도 상당히 좀 예민할 수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우입니까?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우리의 정책이 무엇인가인데 지금까지는 적어도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독자적으로 구축을 한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편입까지는 아직 아닌 거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게 통합을 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연동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운영하는 뭐 팩3가 있고 그리고 사드가 있잖아요. 그럼 사드의 레이더로 보고 팩3로 요격을 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지점이 아니더라도 또 원격으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이것이 연동이 되면서 통합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아까 제한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어떤 무기 체계를 미군이 사용을 하면서 뭔가 요격을 한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아직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외교적인 부분이 또 중요해요. 예. 이 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제2의 사드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이 신형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게 올해 이제 세 번째인데 이번에 발사하면서 북한 관영 매체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시험 발사라는 표현 대신에 발사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다. 우리 이 한국 언론들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 실전 배치 단계에 좀 더 다가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라고 하면서 이 발사 실험, 이게 발사 훈련이라고 했는지를 예. 보면은 기동성이나 전투성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 그거는 화성 15나 아니면 17을 실험을 일단 마치고 발사 훈련을 할 때도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발사 훈련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워딩이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훈련에 들어갔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기존의 성능 실험이기보다는 뭔가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속도를 높였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배경 자체는 결국에는 한미 간의 NCG가 그 바로 직전에 열렸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NCG의 대응 성격이 조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 성명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미가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훈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훈련 부분이 아무래도 강조되다 보니까 북한도 우리도 훈련한다라는 예. 부분들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도 이제 미국의 이런 위협 행위가 계속 극대화되는 정세를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의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것들에 좀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훈련을 조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도 특히 이제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을 이제 검증하기는 어렵다. 아직은 이제 실전 배치 단계, 전력화 단계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런 이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북한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이제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로 이제 발사를 하면서 뭐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둬서 북한이 이 추가적인 그 시험 발사를 해 나갈까요? 아무래도 성능 확인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신뢰성을 제대로 확보를 하려면 결국에는 재진입 단계의 기술이 가장 까다로운데 이것을 신뢰성 있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각 발사로는 이게 검증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고각 발사 같은 경우에는 높이 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는 진입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고 이 진입 시간이 사실은 정상 각도를 발사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비스듬히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길거든요. 그럼 열과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견뎌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전 단계에서의 어떠한 시뮬레이션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검증이 안 돼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정상 각도로 실험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멀리 날아가거든요. ICBM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하와이를 지나서 이제 미국의 서해안으로 가던가 예. 아니면은 호주를 지나서 남극 쪽으로 가던가 예. 아니면은 남미 쪽으로 가던가 어쨌든 다른 국가들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가만히 잠잠히 있었던 국가들의 외교적인 마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탄착 지점에 가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와야 돼요. 그러면은 북한이 어쨌든 그 지점까지 가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실전 배치 단계까지 가려면 북한도 그런 그 시험 발사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그런 시도를 할 텐데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 마찰이라든가 네. 그런 점을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 가시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외교적인 여러 가지 정세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ICBM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미 전략적인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를 할 테냐. 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시점들을 아무래도 고려를 할 것이고, 지금 안보리가 기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조금 더 강도를 높이기에는 유리한 환경인 건 맞아요. 예. 안보리에서 미국이 소집을 해서 회의가 19일을 열렸지만 결국에는 무산이 됐었던 게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 뭐 한미 동맹이든 뭐 미일 동맹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면서 전략 자산 이쪽에 보내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지금 전략적 연대를 하면서 미국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러보다는 일단은 미국의 움직임이 더 클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내년에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일단 이 한미일 간의 연합훈련의 이제 빈도가 더 잦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그까지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을 겨냥하는 그런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 이제 미국이 11월에 대선이 있어서요. 그것을 또 염두에 두고 조금 더 고강도 도발을 계속 시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미국의 대선이 상당히 중요할 건데요. 네. 근데 대선 이후에 가정적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다라고 재집권할 예,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과연 북한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은 우크라이나일 것이고 네. 의회에서 일단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이 가자거든요. 가자 지구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란이에요. 일단 이란은 핵 개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빨리 JCPOA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네. 해결하려는 게 클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북한일 건데 예. 북한이 그러면은 무엇을 기대를 할 수 있는가? 글쎄요, 뭐 여러 군데에서는 군축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네. 예. 근데 이거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워싱턴 전체 어떤 주류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소수적으로 이제 계속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그리고 적어도 NPT에서 북한이 탈퇴했다고 국제사회가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탈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군축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 모든 국가들이 NPT 안에 남아 있다, 날짜 탈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축이 아니라 비핵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지금은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글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 군축 회담 가능성, 그거는 북한을 미국이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하고 핵 동결을 전제로 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든가 뭐 이런 게 딜을 해나갈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이런 쪽을 이제 바라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고. 의회가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예.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재집권 시에는 지금의 이제 한미일 안보 협의 공조 체제에도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변수일 수는 있어요. 그것을 예. 막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게 NCG를 조금 더 격상을 시키고 회의를 훨씬 더 정례화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성명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를 조금 이제 체계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벌써 지금부터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NCG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마 미국에서 NCG를 참여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한국과 협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에 벌써부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북한이 화성 18형을 또다시 발사하면서 그 다음날 한미 이 연합 특수작전이 실시됐던 사실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됐어요. 특수전 훈련 상황 이렇게 공개된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특수전 요원들이 뭐 건물 내부로 침투하고 뭐 표적을 향해 사격하고 이게 이른바
참수 작전 훈련,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훈련 그런 내용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심리전의 일환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상관이 일차적으로는. 없는 네. 훈련을 일단 공개를 한 거는 정보 발표하자면 이 원래 정례 대테러 훈련인데 예. 지금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려해서 공개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뭐 직접적으로 이 참수 작전이라 네, 이렇게 그런 표현 안 언급은 했고요. 없었고요. 사실 대테러 훈련은 여러 번 합니다. 네. 육군도 지난 9월에 했었고요. 11월에 공군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테러를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하고 위치를 파악을 하고 격퇴를 하고 인진 구출을 하고 이러는 그런 성격의 훈련들을 계속 해왔었던 거고 이번에도 예. 그런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수 작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축 있잖아요. 네. 킬체인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리고 KNPR. 네. KNPR이 이제 그 참수 작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이제 우리가 타격을 받게 되면은 책임이 있는 지도부를 우리가 공격을 한다라는 예.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한국 단독의 이런 구상이에요. 미국이랑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례성 원칙 그리고 과연 이런 것들이 국제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각층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뭔가 공동으로 이런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그건 사실과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암시를 주는 그리고 이게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북한 측에서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리전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군 당국이 공개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억제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응징적 억제라는 게 있고요. 거부적 억제라는 게 있는데 거부적 억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미사일 방어를 네. 통한 억제인 거고요. 응징적 억제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복이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도발하지 말라라는 억제이거든요. 이 응징적인 억제가 이 보복 수단이 우리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메시징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네. 이 참수 작전 부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포함한 이제 국제사회가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적인 억제 구축이랑 조금 균형성을 맞추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위기 관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전략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추가로 덧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이제 교체를 했는데요.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했죠. 여기서 앞으로 한중 관계 어떻게 해갈 것인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 게 있었습니다. 한중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다. 원론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은 뭐 앞으로 좀 뭔가 더 전향적인 또 어떤 새로운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좀 담긴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중국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중국의 반응을 보면 조금 미온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약간의 관계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 발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미중 간에도 위기 관리를 위한 채널을 구축을 했고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반도 위기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안보리 회의에서도 미국 대사가 강조를 했었던 것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었어요. 러시아와는 굉장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하지만 중국은 계속 끌어들이면서 적어도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채널들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위기 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채널들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북한 위기와 관련해서 위기 관리 채널은 정부 차원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간 차원에서도 과거에 여러 번 시도를 하긴 했지만 중국이 아주 포괄적인 뭐 에너지 위기라든지 난민 위기 이런 건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군사적인 위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꺼려왔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세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될 때고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중국을 매개로 해서 한반도 이 안보 문제 정세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중일 정상회담도 뭐 연내 이 성사가 이제 불발된 거고 상당히 좀 이 중국 대중 외교가 이렇게 순탄치는 않겠구나 뭐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와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연말에 이제 중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간에 좀 3자 밀착되는 그런 분위기는 맞습니까? 아무래도 중국과 북한 간에는 내년이 이제 관계를 맺은 75주년 기념을 예. 하는 그런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관련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런 친선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북한이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략 무기 이런 것들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 고민을 해볼 때 아무래도 그 3자의 연대 이런 예. 것들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 정부의 이제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대중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좀 균형적이게 균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정성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위기 안정성 그리고 군비 통제 안정성을 얘기를 합니다. 군비 통제는 아무래도 군비 간에 남북 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속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군비 통제를 어쨌든 구상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기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오판과 오인을 할 그럴 가능성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이 어떤 위기를 빨리 도발을 통해서 시도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선제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려는 그런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위기 단계를 우리가 미리 좀 구상을 하고 단계별로 핵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여러 가지 위기 사태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기 사태를 좀 세분화해서 각 세부적인 단계별로 군사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구상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외대 L대학부 김진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